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동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이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예, 내가 진짜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왜요?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네. 위아래 트레이닝복을 입고 사회생활을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때요? 저기 TV 아나운서들은 위에는 양말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진행한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누가요? 어디서 그렇게 정확한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뭐 추링 바람 올 수도 있죠 뭐. 아 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 사람이 이제는 정말 동네 마실 나오는 기분으로 오는구나. 네. 예. 어제 또 술을 많이 드셨다는 제보가 입수가 돼서 제가 불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예. 뭐 18분에 전화하시는 거는 뭐 일찍 한 것처럼 3시 18분에 전화했잖아요. 아, 예. 댓글 게시판에 올라오자마자 네. 정보가 입수되자마자 바로 전화했잖아요. 어제 또 개깔라가 됐죠. 예, 예. 난 정말 예의 바른 게스트와 방송하고 싶다. 진짜. 예. 그래요. 개가천선 할 생각 없어요, 진짜? 아니 뭐 남들이 보면 저거 항상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남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 그 스튜디오에 제가 방송할 때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셨죠. 예. 그걸 또 놓치지 않고 누구냐고. 저랑, 저는 들어오고 그분은 나가시고, 순간적으로. 누구실까 깜짝 놀라서. 예, 너무 예쁘죠. 네, 누구십니까? 예, 저희 새로 입사한 AD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시네요. 예, 엄청난 미모를 국민TV 자랑합니다. 얼굴 보고 뽑습니까, 사람? 예.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여성들은 다 외모 보고 뽑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제가 몰랐네요. 예. 앞으로 국민TV랑 더더욱 친해져야겠네요. 아니, 일단 나부터 좀 친해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우리 친하지 않습니까? 친한 척만, 방송에서 친한 척만 하는 건가요? 네. 방송에서 친한 척만 하잖아요, 솔직히. 네. 예. 이게 1, 2편,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김재규 대 차지철 마지막인데, 오늘은 공지사항 없습니까? 예, 없는데, 순간 제가, 해야 되는데 뭘 빠뜨렸나? 당황했네요. 아니, 늘 빠뜨리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와, 지각이나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조금 쪼았다고. 네, 예, 지금 바로 복수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세 번째인데, 저번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저번에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요. 네. 전두환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점쟁이들을 네, 모질게 네. 했다. 그러니까, 이 작가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협박을 하셨죠. 육관 선생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육관 선생 이야기 하면서. 근데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대단히, 믿는 거 좀 그만큼 권력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의 묘를 잘 써야 자기가 출세한다. 평상시 그냥 조상을 잘 모시면 되지. 그 말이 사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효도하고, 늘 그렇게, 가족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러면 될 텐데. 꼭 선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던 사람들도 약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마음이 좀 변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3대 고조부 할아버지 옮기고 그러자.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런데 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랬죠. 그래서, 이건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전두환 시켜서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 장군이지만 전 장군을 시켜서 한 건 아닐 테고 밑에 사람들이 아마 알아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합수부에 무당들 데려다 가서 그러니까 사진 보여주고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두드려 패고 그랬던 일이 정말
희극이자 비극이죠, 이게. 아니, 그 조선시대에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궁 안으로. 네. 예, 그런 분들 많이 끌어들이신 분. 민비?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희빈 장씨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장희빈도 그랬었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 치고 끝이 좋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서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예.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조선시대 그랬던 건 더 문제인 게 국고를 탕질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양반들은 그래도 뭐,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 돈이 근데 중요한 건요. 약탈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그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기야 뭐, 예. 김재규도 뭐,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서 많은 돈을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치부를 한 거죠. 치부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11.6 사건이 터지고 합수부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산이 엄청나다고 다 몰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재산이 원래는 김재규가 자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합수부의 당시 발표로 봐서는 엄청난 부정축제를 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당시 또, 3공화국, 4공화국 정부 때 권력을 졌던 사람, 이후락이라든가, 박종규, 또 김영욱,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엄청난 재산을 취부를 했으니까 말이죠. 차지철도 마찬가지고, 이후락 씨가, 소위 말하는 슈킹한 돈만, 당시 돈으로 뭐 100억이 넘는다니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왠지 이 작가는 그 역대 정치인들의 슈킹한 돈에 대해서 출처를 다 캐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네네. 누가 얼마를 슈킹했고, 본인이 늘 좋아하는 그 단어처럼. 네네. 그러고 있을 것, 꿰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부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신 거 아닙니까? 장부는 아니고. 예. 근데 당시에 근데 그 합수부 주장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고요. 당시 전두환 합수부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금 뻥튀기 한 것도 있죠. 근데 그때 보면 김종필 씨도 엄청난 부정 축제를 한 걸로 나옵니다. 정말 야, 집에서 갖고 온 돈만 해도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그 정도로 축제를 했으면은 당시에 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치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는 문화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그 돈도 김재규의 돈도 육관한테 뭐 봐달라 묘점기고 그 돈도 다 국민들의 어떤 세금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만큼은 권력욕이 조금 있었지 않냐 이렇게 싶고요. 묘지까지 옮겼는 거 보면 이런 김재규가 76년 12월에 중앙정보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처음에 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키지 않았다 그랬죠. 네. 중앙정보부 차장을 할 때 내키지 않았고 부장을 할 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심했다고.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요. 뭐가 순리대로 풀어나가냐면 아까 왜 저번 주에 건설부 장관 있을 때 총격으로 박정희를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순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말로써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꼬셔보겠다, 소위 말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리대로 풀어보자고 해서 자기가 중정부장 임명을 오케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11.6 사태 이후에 변호사한테 얘기한 그렇습니다. 부분인 거죠. 자기가 예. 직접 말한 거죠. 변호사 접견 시에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신헌법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도 정보부장으로 가고 난 이후에 잘 됐다. 이 기회에 순리적인 방법으로 한번 대통령의 머리를 돌려보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박정희의 마음을 돌리자고 했지만은 그게 뭐 잘 되겠습니까, 사실은?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종신 대통령을 목적으로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잘 안 된 거죠. 결국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신을 끝냈다 이렇게 보지고, 그리고 이제 차지철과의 충성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지철의 월권, 엄청난 월권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월권들이 나오는데, 그럼 월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차지철은 경호실장으로 있을 때 휘하에 그 경호실 요원, 또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경사 34단과 33경비단, 또 경찰 부대를 매주 금요일 경복궁 내 30경비단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열병 분열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경호실장이 대통령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대를 또 경찰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지휘해서 사회를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조 시대에 권력자들이 자기 개인 부대를 뒀지 않습니까? 개인 군대, 나라에 있는 군대 말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봐야겠죠. 사병을 둔 거죠, 사병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월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위계 질서가 가장 엄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이 차지철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일 수도 있었던 거죠.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또 자기가 권력 경쟁을 했던 김정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너는 뭐 거기 중정 뭐 요원 몇 명 데리고 있지. 나는 이 정도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군부대 사람들. 사실은 박정희 정권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민정부도 계속 그랬지만 늘 이 군사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쿠데타 모의가 있었으니까 전두환 시절에 12.12 일어나고 전두환을 몰아내는 쿠데타 시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거 미국하고 손잡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불발됐어요. 나중에 불발됐는데 항상 그러니까 전두환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늘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차지철이 군대를 이렇게 잡으면서 지 영향력을 훨씬 과시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월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월권의 시작이요. 경호실장이 된 뒤부터 위성을 높인다고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맞는 건가요? 격상시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이번에 그랬을 겁니다. 아, 예. 2013년 3월부터 다시 경호실이 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08년에 차관급으로 환원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밑으로 내려졌다가 그렇네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 다시 올린 그렇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비명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호실을 격상시켜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대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번에 경호실 자신을 담당하는 경호실 누군가요? 국장인가요? 누구를 잘랐다 그런 얘기가 있대요. 지가 치마 밟아가지고 넘어져 놓고는. 아유, 누나 안 까기로 하셨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그냥 까먹습니다. 장성태 기억을 하시라니까요. 끌려나가신다니까요. 저는 그러면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문 열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끌려나가실 때. 네네. 예, 외면하고. 자, 삼까치님께서요, 슈킹이란 단어, 일본말로 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금이라는 뜻도 됩니다. 남의 돈을 가르친다는 일본 어원인데, 쓰지 마시라고. 국민TV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딱 들어맞는 말이 잘 없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은 없고요. 그냥 왜 한자어로 착복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봤잖아. 그래서 제가 쓰는데. 저는 착복이 더 와닿는데요. 그래요? 슈킹보다는. 그거는 올바른 아나운서이시기 때문에.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방송에서 외국어 혹은 외래어 쓰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어도 쓰지 말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영어는 다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런데 일본말만 쓰면 난리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시면서. 모르겠어요. 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월권 행위가 있는데요. 롯데호텔 설계에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예? 지금 있는 롯데호텔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54층으로 설계가 됐다 그래요. 근데 차지철이 압력을 넣어서 37층으로, 지금 아마 37층일 겁니다. 그렇게 건설이 됐다. 이유는 뭐냐면 54층으로 호텔을 지을 경우에 청와대가 보인다. 그런 이유로 이게 37층으로 설계를 변경했는데 이거를 청와대 경호실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입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파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차지철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까? 당시는 그랬다고 봐야겠죠. 와. 그러니까 도를 넘은 월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치 팟캐스트 내에서 이 작가 한마디면 안 되는 거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렇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중앙정보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철이 자기 밑에 있는 따로 사설 경호팀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정말 그렇죠. 나쁜 짓 다 했네요. 그런데 사설 정보팀을 운영했는데, 이 사설 부대를 총괄한 사람이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이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하나 경호실 권한 아까 어머나 아나운서님께서 장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경호경비대책위원회를 엽니다. 근데 경호경비대책위원회는 경호실장,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고, 경호경비대책실무위원회는
경호실 차장, 보안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육군본부 헌병감, 내무부 치안본부장, 경비안전대책통제단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거 보십시오. 경호경비대책위원회 한다 그래가지고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자기랑 동급으로 뒀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자기가 다 지휘하는 거죠. 또 경호경비대책실무위원회 실무를 주관하는 거는 보안사령관과 경호실 차장을 같이 뒀어요. 그러니까 그 경호실 차장, 그러니까 자기 밑에 급 아닙니까? 자기 밑에 급하고 보안사령관이라는 사실이 군에서 엄청난 중요 직책이었거든요. 이게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둬서 군까지 그냥 다 통제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심심하면 불러 올리는 거죠.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심심하면 군대에 있는 이 군인의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들 불러 올려가지고 뭐 용돈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자기의 세를 가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묵인 하에 지금 다 행해진 거죠. 박정희의 묵인이 없었다면은 이런 일을 못하죠. 아마 지시는 안 했을 거예요. 박정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지시는 안 했지만은 차지철이 박정희의 묵인 아래 마음껏 어떻게 보면 국정을 농단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경호실 밑에 일개 사단을 두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인데, 네네.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차지철의 올건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와. 박정희가 얼마나 차지철을 편애했는지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재규로서는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을 맡기로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하고 대화를 통해서 유신을 좀 중단시키고 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 뭐 이건 뭐 물론 자신의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계속 차지철만 편애하고 차지철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자꾸 행사하니까 김재규랑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이 작가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은 이런 차지철 같은 인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그 깊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밖을 못 보는 거예요. 밖을 못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여론을 듣지 못하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다 되잖아요. SNS 다 되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선동당해서 그런 거 하는 거다 보는 거고. 이거는 근데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보면요. 문을 열지 않습니까?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요. 대통령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거고. 당연히 대화 같은 심도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대통령 앉아 있고 실무자는 서서 있고 뭐 이런 거고. 우리 미국 백악관의 집무실을 보면요. 굉장히 작습니다, 방이.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권위주의. 그 대통령 집무실부터 바꿔야 돼요. 작게. 그러니까 사랑방처럼 누구나 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바꿔야 되지. 본인이 대통령 되면 그렇게 바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바꿀 것 같은데. 아니, 바꿀 겁니다. 그리고 예. 제가 우리 EJ 나머지 진행자 두 사람한테 늘 강조하는 것도 선풀이라 그러죠. 칭찬하는 거. 그거 보지 말아느라 얘기합니다. 악플만 봐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신 분들은 당연히 기분 좋죠. 기분이 좋지만 그걸로는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 자꾸 들어보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보고 내가 바꿀 일이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하라고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본인은 못하면서 왜? 저도 항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안 바뀐다면서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동형 KXX 그런 거는 뭐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이건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된 비판, 악플은 아니고 그런 것도 제가 보고 나쁜 건 고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철 멘탈이 되는 거죠. 늘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또 멘붕이 와서 카톡 보냈거든요. 당신은 강철 멘탈로 끝까지 힘내시오 이러고. 근데 또 뭐 때문에 또 멘탈이 붕괴됐습니까? 악플들이 또 달려. 그래서 뭐 그렇게 충격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비판이면 이 부분을 내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참 감사하다. 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많죠. 근데 그걸 한번 보고 나면은 이게 상처를 입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그러려고 해도 내상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죠. 제가 팩트 TV에서 같이 진행하던 여자 아나운서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유리멘탈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면은 거의 막 울먹거려. 그러니까 아직 악플을 못 봤어. 근데 당연히 달릴 거를 미리 예감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정신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선풀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럴 때 그나마 조금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게 선풀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늘 멘탈이 약하면 보지 마시라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충고하는데 그건 안 들어봐요. 보시더라고 또 보고 충격먹고 아닌데 뭐 좋은 선풀 보러 들어갔다가 그죠? 갑자기 콕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완전 부러워요 이 작가님 그 강철 멘탈이.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나왔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관심 가져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렇게 뭐 진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인물이 되려면요 그런 분들 다 호불호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 대중이 형이나 무현이 형 이런 분들 다 호불호 강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되고 싶거든. 그런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런 깜도 아니거니와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방송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요. 어떻게 계속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면서 방법이 없죠. 뭐 우리 이 방송 듣고 있는 악플러들 더더욱 많은 악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요. 자꾸 보시고 훈련이 되게. 그래, 자 우리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차지철은 올권을 하는데 박정희는 차지철을 편애만 했다. 그러면서 차지철과의 충성 경쟁에서 밀린 거죠, 김정희가. 그래서 여러 차례 코너에 몰리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저격까지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격 한 달 전에 박정희는 김재규와 식사 도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4.19를 언급하면서 자유당 시절에는 최인규가 발포 명령을 내려서 사형당했지만 난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대통령인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 나를 사임시키겠는가?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박정희에게 부마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는데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도 5.18 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못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안타까워. 이건 뭐 정말 2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30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포 명령을 못 밝힌 우리 현대사. 그런데 못 밝힌 겁니까? 안 밝히는 겁니까? 저는 안 밝힌다고 봅니다. 이거 네. 알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데 뭔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군인들이 명령 없이 자국민을 하기 위해서 총을 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늦더라도 빨리 밝혀야 된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근데 박정희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스스로 밝혔으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 후에 이제 YH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YH 사건. 근데 YH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70년대랑 다를 게 없다는 게 아직도 느껴집니다. 사실 YH의 그 여공들 정말 시골에서 정말 그 먹고 살 게 없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정말 따닥따닥 붙은 다락방에 살면서 말이죠. 기숙사같이 기숙사 살면서 먼지 풀풀 나는 그런 공장에서 가발 공장에서 양말 공장에서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뭐 비정규직 파견직 가면 보세요. 우리 뭐 청소 노동자들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건데 사실 그때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다 사장됐었죠. 왜냐면은 파이를 키워야 뭐 먹고 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파이가 커졌죠. 우리가 뭐 경제대국 뭐 11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 14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만큼 경제대국이 되는데 그럼 왜 지금 안 날아갔냐고. 지금도 더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뭐 언제까지 키울래 파이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 파이 키워가지고 결국은 대기업의 경제 쏠림 현상만 심해졌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세뇌당하면서 믿고 있었던 대기업의 낙수 효과. 실제로는 전혀 어떤 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았고 효율성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그런 걸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파이 키워서 진짜 이건희 배당 두드려줬지 뭐 국민들한테 돌아간 게 뭐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그룹이 그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거의 24%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왜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라고 못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삼성이 망해도 다 잘 먹고 잘 살고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간에 이 YH 사건이 터지자 이제 박정희는 김영삼 구속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YH 여공들이 신민당으로 당시 몰려갔었죠. 그리고 신민당 그렇죠. 총재가 김영삼이었었고, 네. 김영삼 당시 총재가 뭐 지금의 김영삼의 모습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여공들을 위해서 활극을 펼쳤죠. 뭐 경찰들한테 가서 조인트 까고 뭐 규식방망이 날리면서 여공들을 보호했었죠. 여공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경찰처럼 쳐들어올까봐 막 불안하고 시끄럽고 이랬었는데. 영삼이 형이 내가 나와 신민당 당원들 당신들 지켜주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김영삼 구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김재규는 김영삼을 구속할 경우에 국내외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를 했죠. 그래서 이걸 그렇죠. 반대했고 그러자 박정희가 그러면 김영삼을 그냥 놔둬야 되냐 이렇게 해서 반발합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여기서 해법을 내놓죠. 뭐냐면 김영삼 총재 가처분 신청입니다. 구속은 안 되고 총재를 못하게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책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김영삼이 총재가 된 것이 잘못됐다고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또 여기서 일본어를 써야겠는데 또 일본어 쓰지 말라니까 못 쓰겠네.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 일본어로 하신 다음에 제가 한번 나름대로 단어를 찾아볼게요. 김영삼이 형이 또 건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고집과 소신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법원이 너 총재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까지 한 바가지로 욕을 싸댑니다. 미국 정부 뭐 하냐 이네 하면서 결국은 박정희 하야한다 이렇게가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유신 정권이었는데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이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의 김영삼 YS를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YS 총재는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공헌 인정해야겠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의 이 말을 듣자 박정희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영삼을 총재에서 끌어내린 게 아니고 아예 국회의회로 제명시켰죠. 예, 와우, 예.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 또 이석기 제명 사건처럼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킬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사람이 차지철이고 반대로 김재규는 제명에 반대했었죠. 반대해가지고 박정희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김재규가 김영삼을 만납니다. 또 김재규하고 김영삼이 같은 종씨예요. 같은 종씨여서 김 총재님 사과는 좀 못하더라도 유감만 표시해달라. 내가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해라 이런 말 했던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유감 표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YS가 못하겠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 짓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날치기로 국회에서 김영삼 국회의원이 제명이 됐었죠. 이렇게 되자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에 화가 나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인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부마 사태죠. 그렇습니다. 부마 예. 항쟁입니다. 부마 항쟁. 네, 항쟁. 항쟁이죠. 예.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문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마 사태, 5.18 사태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교과서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교과서로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입에 붙는 게 참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단어 하나에도 철학이 있고 의미가 다른데 예. 부마 항쟁인데. 그러니까 예. 부마 사태, 5.18 사태, 4.3 사태 다들 이렇게 교과서에 실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세뇌를 시켰던 거죠. 근데 여기에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쟁 또 민주화 운동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게 됐고 부마 항쟁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시 유신인의 어떤 처참함도 있었을 테고 또 YH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있었으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YS 제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마항쟁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재규는 강경 진압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마 김재규가 찾아갔어요. 네.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찾아갔는데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데모 수준의 어떤 시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밀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김재규는 사태 심각성을 더 그렇죠. 뼈저리게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들 몇 명이서, 소위 말하는 좌익들이 사람들 선동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진짜, 또, 고등학생들까지 합세해서 하니까, 이거는 사태가 심각하다. 거의 밀란 수준에 이렇게 보고, 강경진압을 반대한 겁니다. 강경진압 하면 이제, 이게 아마, 부산, 마산뿐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으로까지 계속 번질 수도 있다. 아마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중숙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물가고에 대한 반발과 조세 저항이며 정부 판단에 의하면 곧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해도 대통령은 믿지 않았다. 대통령은 부마 사태는 신민당의 조작에 의하여 그런 것이며 좀 더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경호 실장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여도 까딱 없는데 데모대원 200만 명만 죽여도 걱정 없다는 말에는 솔깃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옥중수기에 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재규는 강경진압을 반대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차지철은 강경진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캄보디아 발언 나오는 거죠. 200만 300만 명도 죽였는데 탱크로 확 쓸어버리면 야당 놈들이고 학생 놈들이고 다 조용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보여주고, 경호실장이면 경호만 제대로 하면 되지. 쥐가 뭔데? 정치에까지 개입해가지고, 강경진압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정말 잘못된 데죠. 근데, 이러한 의견 대립, 두 사람이, 명백한 의견 대립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박정희가 누구 편을 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정희가 여기서, 김재규 편을 들지 않고 차지철 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하다는 김재규 보고에 대해서 박정희는 그 김재규 보고를 무시하고 차지철의 보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차지철은 어떤 보고를 올렸냐면 부마항쟁은 김영삼이 주동해가지고 깡패, 불황아, 때밀이, 구두닦기 등 사회 불만 세력이 일으킨 데모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밀란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과 못 사는 애들이 정부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데모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가 차지철 말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김재규가 건의할 때 박정희가 뭐라 했냐면 임자, 자네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중앙정보부장을 해? 이렇게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마항쟁뿐만이 아니고요. 김재규 중정부장, 차지철 경호실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차지철 편을 들는. 근데 그 편이 차지철이가 정당한 주장을 해서 편을 들면은 이해라도 하지.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자꾸 들어주니까 아마 김재규가 폭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이제 운명의 날이 이제 10월 26일이 되겠죠. 10월 26일 날. 다들 아시겠지만 삽교촌 완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삽교촌 완공식에 김재규가 따라가야 되죠. 네. 근데 헬게 못합니다. 왜요? 이거 왜 못하냐면요. 차지철이 야 비행기에 자리 없어. 이래가지고 유치하게 또 이런 왜 자리가 없어요? 나만 오는 게 자리인데 자리 없다는 이유로 김재규를 따돌렸죠. 따돌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완공식에 참가해서 돌아와서 연회를 지시합니다.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술자리를 지시했던 것 같은데. 에이, 기분이 좋으면이 아니고 네. 그냥 수시로. 수시로. 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요. 3일에 한 번 정도 했으니까. 네. 하고 싶을 때만 한 것 같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기분이 좋았나 보죠. 근데 이제 연애를 지시하자마자 김재규가 오늘이 D-Day라고 직감합니다. 이게 왜냐면 안가에서 연애가 일어나니까. 왜 안가는요 경호실 요원들이 경호를 하는 게 아니거든. 중정 요원들이 경호를 하거든. 그러니까
경호실 요원들 따돌릴 수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승화 육참 총장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김재규가 약간의 어떤 계획이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육참 총장을 왜 불렀냐면 거사 이후에 군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그래서 거죠. 육참 총장을 불렀던 겁니다. 또 정승화는 말이죠. 김재규의 추천으로 육참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육참 총장을 불렀고요. 근데 이렇게 육참 총장 부르고 나서 육참 총장은 이제 원래 자기가 이제 대접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안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부 아마 차장한테 만나라고 시켰을 거예요. 그렇게 시키고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연회는 대행사하고 소행사로 나눠지는데요. 그렇죠. 대행사는 뭐 이제 11호 같은 게 대행사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김계원 남자가 4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은 심수봉, 신재순 2명, 총 6명이 이게 대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행사고, 소행사는 그냥 박정희하고 여자 한두 명, 여자 2명, 요게 소행사입니다. 근데 여자를 왜 2명을 불렀냐면요,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아니,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이 TV 보고 쟤 괜찮네라고 하고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 명만 데리고 와도 되죠. 소행사 때. 근데 보통은 각하가 혼자 마실 때는 찍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콕 찍어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부르면 술 마시면서 자동으로 대통령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소행사였는데요. 대행사는 한 달에 2번, 소행사는 한 달에 8번 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박선호 의전과장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번이니까 3일에 한 번이 되겠죠. 찌짤찌다님께서 노친내가 넘치네 그랬는데 힘이 넘쳤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을 제가 아직 30대입니다. 내년에 40대인데 저도 이렇게 살려면 못 삽니다. 못 사는데 매일 3일에 한 번씩 술과 이렇게 여성과 주지중림에 빠져 지냈다니까 대단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하는 이제 대행사 자리였었는데 당시 대행사 자리에서는 이제 여자가 2명 나왔었죠. 심수봉 씨하고 신재순 씨라고 한양여대 영어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3학년이었으면 나이가 많아봐야 뭐 22 됐겠죠. 그런 20대 여성을 정말 딸보다 진짜 그랬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행사 자리가 이어졌는데요. 처음엔 삽교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삽교촌 이야기하면서 TV 틀어봐 삽교촌 뉴스 안 나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차지철이 TV도 틀고 뭐 심수봉이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치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겁니다. 또 차지철이 김영삼이는 구속시키면 그만이고 부마 사태도 탱크로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재규하고의 어떤 말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하다 김재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총을 가지고 왔고 자신들 부하죠. 박선호 의전과장하고 또 박흥주 대령 이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이 양반들이 또 유성옥, 이기주 운전기사와 경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총성이 울리는 걸 신호로 해가지고 청와대 경비원들하고 또 식당에 있었던 사람들 모조리 이제 난사하는 M16으로 난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확인사살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 양반들이 나중에 다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참 안타깝죠. 이거는 이 박흥주 대령이나 뭐 박선호 의전과장도 그렇고 이 운전기사 유성옥 씨, 또 경비원 이기주 씨 이런 분들 그냥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정말 명령 때문에 의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또 자신도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의 희생자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참 안타까우니까. 함세웅 신부님 인터뷰에서 그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와 함께했던 박흥주, 이기주, 김태원, 유성옥 5분도 모두 의로운 분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법정에서 김재규 부장의 지시가 옳았음을 증언하고 다시 태어나서 같은 명령을 받더라도 김재규 부장의 뜻을 따르겠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군인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근데 박흥주 대령이 말입니다. 이게 사형 판결 전에 자신을 딸에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네. 뭐라고 썼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 오면 여러 번 생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재규 부장이
각하도 포함된다. 지금 이번에 계획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쏴야 되냐, 혹은 그러면 내 직속 상관의 명령을 어겨야 되냐, 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후자를 택하는 바람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가족들도 고통받았고 자기는 총살당했거든요. 근데 또 이 양반이 진정한 군인인 게 총살당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총살당하셨어요. 정말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육사 18기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탑을 달렸습니다. 당시 육사에서. 이 바로 윗선배가 아마 허삼수 화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기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군에서 크게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진정한 군인이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크마리님께서 심수봉과 신재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신재순 씨 보십시오. 상당히 미인이죠. 이제 79년 말 80년대 초 이제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세련된 모습이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김재규가 일단 박정희를 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쐈는지. 첫째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과의 관계가요. 이때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박정희와 미국 정부 관계가 최악이었었고 카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는 박정희하고 트러블이 계속 있었고 심지어는 카터가 술자리에서 박정희가 명대로 대통령을 계속 못 끌고 나갈 것에 그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또 핵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만들려고 그랬었고 미국에서 그걸 반대했고. 그러니까 그런 미국과의 관계. 근데 미국하고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바로 김재규였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이 배후가 있다, CIA가 배후다 이런 소문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건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나쁜 관계. 김재규가 법정에서 미국하고 관계가 계속 이렇게 나빠지면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또 박정희가 자치철만 편했던 거 이게 두 번째 이유 같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적 동경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일어났지 싶어요.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이 자신이 즐겨 쓰던 서도가 대의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런 겁니다. 그런 거였고 장준하 선생을 도와주게 됐거든요. 장준하 선생 유족들 개인적으로. 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장호건 선생님하고도 만났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양반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변호사 접견식 발언을 보면요. 헌법을 보니까 민주주의에 서구식 민주주의가 따로 있고 한국식 민주주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쓰면 한국 사람이 맞는 거고 미국 사람이 쓰면 미국에 맞는 거고 서구 사람이 쓰면 서구 사람한테 맞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와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또 제도라는 게 3권에 분립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둘이 되고 세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늘 한국식 민주주의 이렇게 말했거든. 네. 그러니까 인권 인권 보장해라, 민주주의 실천해라 하면 우리는 한국식 민주주의 할 거다 이러면서 유신을 했단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를 거지. 유신이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의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민주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김재규 최후 진술을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관님께 재판장님께 연일 공판에 매우 피곤한데도 장황한 이야기 경청해 주어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직에도 고마움 간직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20에서 25년 앞당겨 놓았다는 자부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갑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만발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자유민주주의가 만발하길 기원합니다. 11.6 민주회복 국민혁명 만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죽음을 예감한 거죠.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양반이 생애 말기에는 또 중정부장 말기에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김재규가 의인인가? 이런 네, 논란이 있을 수가 논란이 있죠. 지금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 논란이 일어냐면요. 김재규 중정부장은 76년도에 중정부장이 임명될 때 자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정부장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를 돌려야겠다. 유신을 끝내겠다. 그런데 11.6 사태 일어나기 1년 전에 7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종필의 자택을 찾아갑니다. 김재규가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정에서 대통령 각하의 종신 집권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집권할 때 하고 비교하면 박 대통령 각하는 20년 이상 더 정정하게 일할 수 있다. 어떤 난간이라도 넘기고 박 대통령 각하를 보호할 책임이 우리 정보부에 있다. 만일 거기에 장애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 김재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건 뭐냐면 김종필을 협박하는 거죠. 당신이 2인자라 불리는데 당신이 박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막는다면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양반이 과연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사를 자기 말은 거사죠. 거사를 실행했을까라는 건 논쟁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말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기만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김재규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종필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거 이 사건 자체로만 증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의심이 든다라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전두환 합수부에서 발표하기를 계획적이라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좀 즉흥적이었었죠. 계획적인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즉흥적이었는데 육참 총장을 불렀다 이런 거 보면 또 계획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즉흥적이었으나 계획적이었다. 즉흥적이었으나 계획적이었다기보다는 김재규의 성격에서 기인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문득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신중하고 진중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그 허세도 조금 있으신 분이고 네. 외부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또 의협심도 약간 있으신 분 같고 그러니까 소위 그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가오를 잡을 줄도 아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할까 말까 그 약간 우유부단한 부분도 있기는 하고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기인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격 자체가요. 이렇게 우직하고 정말 차분한 사람 같으면은 그 계획적인 부분이 훨씬 더 도드라졌겠죠. 근데 이분의 성격이 그렇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왜 계획적인데 이렇게 우발적으로 보일 수 있어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요. 정확한 거 지적 같으신데요. 우유부단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보면 이 계획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육삼 총장을 왜 불렀지는. 왜 그러는지 모르세요. 저는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내가 욱해서 감정적으로 무언가 일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성격상 사람이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약간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약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일을 치르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 결국은 육삼 총장한테 말을 안 했고 아무런 말도 안 했고 그리고 이게 방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운명의 유턴이라고 얘기하죠. 3일 고가도로에서 차를 돌립니다. 중정으로 가고 있는 차를 6번으로 돌려버리거든. 근데 중정으로 갔으면은 사태가 아마 전두환이가 정권을 휘둘르는 아마 그런 사태는 안 왔으리라 봐요. 중정으로 가서 꾸미면 되거든 사실은. 왜 안가에서 있었던 일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죽었잖아. 그렇죠? 다 죽었고 자기 부하들만 안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차지철 죽었잖아. 딱 머리 쓰면 되잖아. 발표를 하는 거죠. 차지철이가 지가 정권을 잡으려고. 처음에 말입니다. 이 11.6 사태 터지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한테 연락이 갑니다. 궁정동에서 총성이 들렸다. 뭐 코드원 때 박정희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시해당했다. 이런 얘기 듣자마자 전두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지철이 지시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나 차지철이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차지철이 계속 올건을 했었고 저거 좀 심한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대통령까지 그래서 살해했구나. 시나리오 딱 써지지 않습니까? 이 작가만큼 머리가 안 좋았네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아니, 그게 맹점이었네요. 또 비서실장이요. 김계원 11.6 터지기 그러니까 11.6이 밤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낮에 한 4시쯤인가 5시쯤에 김계원을 먼저 만났어요. 비서실장. 예. 그 비서실장이 사실 차지철을 별로 좋게 안 봤죠. 예, 안 보고 그러면서 있었죠. 김재규가 김계원 비서실장이 뭐라 했냐면 형님 오늘 내가 차지철이 없앨 겁니다. 이런 말도 했다니까요. 그때 김계원 비서실장이
차지철 경호실장이 올 거라는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각하한테 따로 말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호 비서실장은 내 편이고 다른 사람 다 죽었고 차지철 행위로 몰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정서 유상 초정한테 차지철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 내가 차지철 쐈다고. 그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랬으면 끝날 일을 바보처럼.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차를 돌려가지고 6번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6번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장 해제 당해버렸죠. 무장 해제 당하고 그 판단을 정말 머리 팍 돌려서 그 당일날 머리 제일 빨리 돌린 사람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이가 권력의 실세로 올라선 거지. 하하 참. 늘 머리가 좋아야 되는 사람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데 박선호 의정과장과 박홍주 대령은 뭐 했냐 그러면 그 양반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명령을 안 내려주니까. 그러니까 박선호 의정과장도 김 부장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냥 거기서 안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명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왜 안타깝냐면요. 80년 우리 서울의 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서울의 봄이 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재규의 어떤 마지막 재판정에서 이야기라든가 장준하 선생을 도와줬던 거라든가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점, 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걸 보면 김재규 자신이 직접 아마 대통령 할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민정이 이양하는 것이 과도정부를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하다가 그죠? 민정 이양하면 그 당시로는 DJI 와였으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지금 새누리가 떵떵거리는 사회가 올 수가 없죠. 사실은 90년 3당 합당하면서 YS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그 부산 경남산을 다 데리고 넘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 11.6 당일 밤이. 근데 11.6이 없었다면은 차라리 그 부마 사태가 부마 항쟁이 확산이 돼서 오히려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정희는 군부를 쥐고 있었으니까, 다들 군부가 박정희한테 총선 경쟁을 벌여 난리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다 보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15 할 때 어쨌든 경찰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근데 군부 내에서 무조건 이승만의 말에 다 충성만 하진 않았거든. 근데 박정희는 그게 아니고 한 19년을 해수로 19년이죠. 만으로 18년인데 19년을 통치하면서 군대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사람들 다 곳곳에 심어두고 이제 이거 용돈 정치라 그러죠. 봉투 금일봉 정치라 그러는데 금일봉 막 내려보내면서 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월급 가지고 못 살아서 다 이 금일봉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 자기 사람을 심었기 때문에 정말 차지철이가 말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규가 그랬거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평생 갈 거다. 이 유신 정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어쨌든 그래서 궁정동에서 차지철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졌는데 이것도 웃긴 겁니다. 차지철이 계속 아까 월걸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월걸 하면서 자기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 도망갔죠. 경호실장이 대통령 놔두고 도망가는 놈이 그게 뭔 경호실장이야. 자기 몸을 덮쳐서라도 대통령을 살려야 되는 경호실장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옆에 있는데 경호실장이라는 놈이 총도 안 차고 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뭔 경호실장입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증언이 엇갈리는데요. 김재규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버러지 같은 놈하고 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김재규는 자기가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심수봉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그래. 그 합수부에서 신재순이 그런 말 했으니까 너도 들었지 이렇게 강요해서 말했단 거고. 그러니까 증언이 엇갈립니다. 증언이 엇갈리는데 이건 김재규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정설은 이제 그렇게 김재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까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근데 쐈을 때 차지철이 한 손으로 막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총알이 손으로 막을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손을 뻗어서 막았고. 손을 뻗어서 막았고. 그리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로 숨죠. 네. 화장실 숨었는데, 그때 김재규 총이, 불발이 됩니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총을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뛰쳐나가는 사이에,
문을 빼고 밀고 문을 빼고 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김재규 총장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손으로 안 맞고 옆에 그 찬장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다가 총에 맞고 죽었죠. 죽었는데 아직 기록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아우 막 죽어서 누워있는 사진인데 배가 뭐 김일성 배야. 그런 몸으로 뭔 경호실장을 한다고. 어? 이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사실 박종규 씨 같은 경우는요, 운동도 많이 했고, 사격의 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별명이 피스톨박 아닙니까? 예, 피스톨박.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뭐, 몸도 호리호리 날씬해요. 그러니까 원래 경호실장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뭘 차지차례 경호실. 그런 몸을. 하여튼 검도 이런 데 유단자였다, 그러니까. 네. 유도나. 하여튼 유도할 몸이네요. 그 정도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최후는 두 사람 다 비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재규의, 두 사람의 라이벌, 사공화국 정부의 라이벌이었던 김재규와 차지철의 마지막은 비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사람들의 유가족도, 결국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죠. 김재규의 유가족도 그렇고, 차지철의 유가족도 그렇고, 전부, 손가락질 당하며, 세간에서, 세인들의 손가락질 당한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결론 내리면 그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은, 라이벌이 된 것도 박정희에 대한 충성 경쟁 때문에 라이벌이 된 거고,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게 핀트가 안 맞은 거죠. 박정희가 한 사람만 총애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쟁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경쟁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권력, 또 박정희를 위한 충성 경쟁을 하다가 그런 일이 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34년 전이죠. 1980년 5월 24일 54세였던 그 김재규가 교수대에서 이런 마지막 말을 합니다. 나는 혁명을 결행하였으나 혁명 과업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며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박정희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사나이 결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김재규가 정말 좋아했던 애창곡이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번 사나이 결심이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가 정말 김재규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재규가 썼다 가사를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건 소문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김재규가 마지막에 박정희를 쏠 때 어떤 마음인지 아마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결국 또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손으로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가님 3주에 걸쳐서 김재규 대 차지철에 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